주도주문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 뒤에 보니까 56가지나 돼요? 한국인의 감정이? 감정의 종류가? 더 많죠. 표현으로 치면 굉장히 훨씬 더 많고요. 네. 일단 개념화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한 400여 가지 됩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감정 체계 속에서 우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가 많은데 네. 오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 볼 때 네네. 뭐 슬픔이 아니 뭐 버럭이 예, 뭐 기쁨이 짜증 뭐 여러 가지가 예. 있습니다만 5개 있었고 뭐 또 몇 그건 개 이제 추가됐었고 메이저고. 그렇죠. 그 안에 격가지로는 수십 개 수백 개. 이제 기본 감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또 이제 제가 다루는 내용은 문화적 감정. 어떤 문화 안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소통하고 과거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이런 이제 감정 체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자로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네. 사람들 감정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거 네. 어떻게 좀 능숙한 편인가요? 좀 서툰 편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서투르다라는 어떤 상식 같은 생각들이 많이 떠돌고 있죠. 공식적으로. 서툴다. 예. 뭐 사랑하다 말 잘 그렇죠. 못하고. 표현 잘 못한다.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또 소통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 자체도 이게 감정 표현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죠. 이게 감정 표현인지 모르고? 네네. 뭐 예를 들면은 삐쳤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삐쳤다는 이제 행위 양식인데 예. 이 행위 양식은 상대방한테 어떤 섭섭함을 느꼈을 때 네. 나오는 거죠. 음.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이제 책에 보시면은 음. 상대에 대한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네. 느끼는 분노와 슬픔 같은 분노와 느낌입니다. 슬픔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화도 나는데 이걸 드러내놓고 막 따지면서 화나기는 뭐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자니 또 약간 슬프고 짜증나고 이런 게 이제 섭섭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삐쳤다는 건 네. 거의 표현을 안 하는 감정이잖아요. 그 나 감정을 삐쳤어라고 얘기하지는 그렇죠. 내가 그건- 삐쳤다, 섭섭하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예. 이 사람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입도 나와 있고 시선도 안 마주치고 막 삐져 있는 거 누가 봐도 알고. 그렇죠. 문도 꽝꽝 닫고 어. 그래서 분명히 뭐가 있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감정이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섭섭해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감정 표현이 서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것이죠. 이미 말은 하지 않지만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걸로 네. 말수가 적어진 걸로 삐쳐 있다라는 게 표현이 되고 된 있는 거죠. 거다. 그리고 내가 또 다 느껴지지 느끼니까. 않습니까? 예. 또 지금 한민 교수님 삐쳐 있는 거 느껴지니까. 네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예. 폭삭소가수다 네네. 보셨죠? 거기 이제 양관식 씨가 예. 가족을 엄청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널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무뚝뚝하죠. 네, 무뚝뚝하고 전형적인 우리 아버지들. 예. 근데 그 눈빛으로 자식한테 무슨 일 생겼을 때 다 말해. 뭐 팔아가지고 돈 대주고 이런 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오징어 건져주고. 그렇죠. 같이 태워가지고 해보러 갈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게 사랑인데 꼭 사랑해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우리 아버지들은 사랑 표현에 서툴러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맞느냐. 그 워딩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 표현을 못한다, 서툴다 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이 책 좋은데 오다 주웠다 이렇게 쓱 갖다 놔도 그렇죠. 예. 이렇게 쓱 갖고 와도 경상도 분들이 그런 식의 감정 표현을 잘하시죠. 마음을 표현하시죠. 오다 주웠다. 네. 이것도 이제 거기에 네. 포함이 되는 거고. 가는 길에 들렀어. 잠깐 시간 남아서 들렀어 뭐 이런 네. 거.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라는 건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감정은 이제 심리학에서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감정 심리, 정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학술적으로 네. 정서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잘 개설도 안 되고 강의하실 만한 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그래요. 굳이 그걸 배워야 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한테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보려면 좀 까다롭긴 합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학술적으로 감정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이 네.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감정에는. 네. 그게 신체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요인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런 감각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화가 날 때 막 그 열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쵸. 막 이제 단전 저 밑에서부터 열 같은 게 확 올라오고 어. 막 뚜껑 열린다. 그쵸, 그쵸. 머리에서 막 김 나는 것 같고 막 그 입 마르고 막 가슴 뛰고 가슴이 뭐 벌렁벌렁하고 표현하시는 이게 그 신체 표현인 거죠. 네. 신체 감각. 그리고 이 신체 감각에 인지적 해석이 들어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왜 가슴이 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관계와 맥락과 여기서 이제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부당한 일을 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지금.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해석이 덧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이제 레이블을 붙여야 되나? 라벨링을 해야 되나? 거기도 라벨링이 있어요. 네네.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상대가 나보다 좀 어린 사람이고, 네. 근데 나한테 지금 예의에 안 맞는 행동을 했고, 근데 나는 쟤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 기대가 어긋난 이제 섭섭함에다가 이가 나보다 이제 지위가 낮고 어리고 하니까는 이제 좀 내가 우위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건방지게 이러면서. 네. 이제 그건 이제 부가적인 표현이고 나에게 뭐 욕감을 줬어. 영화대사처럼. 네네네. 그게 일단은 신체적 반응으로 오고 네. 그걸 해석하고 예. 그 다음에 나의 대응이 나오고 네. 이런 3단계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도 이 사람이 지금 나의 행동에 실망을 했고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캐치를 했으면은 거기 이제 대응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뭐 이제 난처함 같은 걸 느끼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고 관계를 개선을 하는.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3차 그 단계가 되면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의사소통의 도구까지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냥 중단돼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한쪽의 표현하지 않는. 일방적인 표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하.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의사소통을 할 때 그냥 드라이한 워딩만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그렇죠. AI도 가능하니까. 예. 그 사이에 감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메러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의 93% 정도가 비언어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만으로는 한 7%, 10%가 안 되는 양만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고, 예. 그 외에는 이제 뭐 이 사람의 자세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어조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진의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게- 비언어적인 요소. 그렇죠. 그럼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이 눈치입니다. 센스. 그렇죠. 눈치껏 해야지. 내가 눈치 줬잖아. 네. 근데 그만큼 그 눈치 센스, 비언어적인 게 93%를 차지할 정도로 네. 압도적으로 다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론이 나온 게 그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이니까 서양 문화권인데도 사람들도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네. 원래 더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거를 내가 캐치할 수 있으면은 나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눈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AI들은요. 네. 눈치가 있어요. 어. 맥락을 이해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래는 그래서 막 프롬프트 꼼꼼하게 쓰고 주문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대강 쓰면은 이 사람이 의도하는 게 뭐구나. 오히려 오타가 나도 오타를 뭐로 정정해서 이해해서 답을 해버리죠. 네네네. 그 비슷한 거네요. 예. AI도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 빅데이터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예. 오, 신기하다. 근데 거기에다 인간이 우리가 감정을 잘 모르면 네. 오히려 또 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이랑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 한국인 감정의 특징 같은 건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섬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단계를 상당히 이제 여러 단계로 경험한다. 그래서 색깔 표현 같은 것도 우리 한국말에 그 단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노란색을 표현할 때도 뭐 샛노랗다,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뭐 이제 노르스름하다, 뭐 네네네네. 이게 다 어떤 색깔을 들었을 때는 뭐 생선 구운 노란색이 떠오르고 어떤 색깔을 들었을 때는 이제 변기 색깔 이런 게 떠오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감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네. 또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들도 상당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감정 인식 표현에 서툴다, 감정을 너무 억제한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시는 게 저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오히려 더 섬세한데 네네네. 더 꼼꼼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그걸 이제 예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금방 깨달으실 수가 있는데 네. 한국 드라마 영화들이 그렇게 인기잖아요. 네. 노래라든지 가수들이라든지 감정 표현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막 이런 손 모양 막 이런 거. 네, 뭐 카메라 워킹 봐봐. 뭐 이렇게 그 초점을 풀었다가 잡았다가 하는 것부터 그 엔딩 요정이라는 거 아세요? 네네네. 요즘에 그 왜 케이팝도 그렇고 어. 무대 마지막에 엔딩 할 때 딱 카메라를 진짜 응시를 하면서 네. 한 5초, 10초 그렇죠. 동안 이제 뭔가 막 눈빛을 교환하잖아요. 네네네. 특정 그걸 요즘에 포즈하고. 외국 가수들이 좀 따라한다는 거야. 아, 근데 막 어색해 죽는 거야. 그 퍼포먼스에 이제 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퍼포먼스에 능하다. 예. 그런 이제 감정 전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잘 갖고 논다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을 좀 문화적으로 잘 할 줄 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 그런 부분을 또 잘 또 인식을 못하는 현실이죠. 왜 우리가 그 한글의 네네.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영어로 번역할 때 마땅한 단어를 못 찾는다. 아,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한글이라기보다는 한국어. 한국어, 예. 한글 다 포함을 네. 해서. 근데 네. 그만큼 감정도 더 풍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표현도 섬세하고 네, 다양하고.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것도. 예. 그 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도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내가 받아들인 부분이 맞다. 이게 심정 실제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심리학에서는 표현을 말이 하는데 어려운데 심정 실제론. 내가 경험한 이 내 심정이 지금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맞다. 심정 진실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둘이 뭔가 말다툼을 해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이제 섭섭한 게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 제가 섭섭할 필요가 없는, 섭섭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거는 뭐 교수님 별로 섭섭해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섭섭했다라고 이제 제가 혼자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나 이 양반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섭섭해.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제 감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많이 발생하는 오해 있잖아요. 예. 왜 눈을 그렇게 떠? 뭐 이런 거. 너 나를 무시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눈은 원래 이렇게 뜨고 있는데. 예. 아니야, 난 그렇게 느꼈어. 이렇게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말을 그렇게 해? 네네네. 내가 왜 뭐라고? 어떻게 했는데 어. 내가 지금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진짜 이 부부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네네네. 그래서 부부들일수록 우리가 이제 통하는 게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네. 이 언어 표현보다 이 비언어적인 부분에 많이 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커지는 거지.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네. 내가 이렇게 느꼈으면 너도 그 의도대로 말한 걸 거야 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꽤나 요만한 것 갖다가 싸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부부간에 이런 거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친할수록. 친할수록 가까운 사이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섭섭한 게 발생했을 때는 그 평소에 자기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죠.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네네네. 근데 그것도 또 오해해서 막 곡해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네네네. 본인의 상황, 심정에 따라서 또 오해하고. 그럴 소지가 또 있죠. 이게 참 나 알아들었는데 왜 그걸 또 한 번 더 얘기해? 내가 그걸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 나 무시해? 이쯤에서 여러분도 좀 공감하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싸움 한두 번, 특히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안 해본 분들이 안 계시겠죠. 형제 자매 관계도 그렇고 네네네. 안 할 수가 없고 그게 심정 실제론이라 네. 심정적으로 네. 또 뭔가 상대방한테 더 많이 막 기대를 하고 네네. 실망도 자기 맘대로 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섭섭하다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내가 너에 대한 나의 기대가 지금 충족이 안 됐는데,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알아서 네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많은 섭섭함은 내가 그 이전에 말로 했었으면은, 안 겪었어도 될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일 같은 거. 섭섭함. 그러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섭섭함. 네네네. 너 어떻게 그 이제 연인들이나 뭐 부부끼리 어떻게 결혼 기념일을 잊을 수가 있어? 큰일 나죠. 예,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가 있어? 예. 근데 사실 생일 선물을 챙겨 받고 싶으면은 그 전날쯤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 전주쯤이나. 다음 주에 내 생인 거 알지? D-7일. 네네네. 그러면은 뭐 이제 까먹었었더라도 기억을 해서 챙겨 줄 텐데 이건 내가 말을 안 해도 기억을 할 거야. 우린 그런 관계야. 말을 하지 않아도 기억을 해야만 해야 해. 돼. 그렇죠. 어디 기억 하나 못하다 보자. 그것까지 가면 어. 이제 내가 다치기가 좀 쉽죠. 그리고 또 왜 사회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교수 섭섭해. 네네네. 높으신 분이. 네. 학교에서 높으신 분이. 왜 섭섭하실까 또 막. 근데 그만큼 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으셨다는 뜻인가?
그것도 되고. 맞기는 맞죠. 기대치를 사실은 좀 낮춰놓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라고는 하는데 네네네.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알게 모르게 음. 누군가한테 자꾸 바라게 되고 네네.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예, 뭐 타인에 대한 기대도 그렇고 예. 그 나에 대한 기준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뭔가 엄격한 거. 그렇죠. 나한테 엄격한 것도 있고 네. 내가 뭐 도달해야 될 위치, 내가 받아야 될 대우 이런 이제 기준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 같은 게 왜 나한테 지금 이러느냐라는 거죠. 민원의 대부분이 사실 이런 주관적인 기준에서 발생을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예, 누구신데요? 어. 나는 적어도 이거보다는 좋은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디 동사무소, 주민센터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네네. 어떻게 우리 사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외도 뭐 비슷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전, 네. 의전 엄청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의전은 주로 그 집단주의 문화, 관계주의 문화에서 많이 신경을 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모셔야 네.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예. 또 뭐 일종의 그 예의일 수도 있고 문화적 행위 양식인 거죠. 이게 한국인 감정의 특징. 이게 근데 그 해외 외국인들하고는 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문화적 감정이라는 게 그 나라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을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해를 제일 잘 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감정, 이게 뭐 분노에 그 분류할 수 있는 감정이다. 네. 그럼 이제 이게 화라는 거야라고 하면은 이해는 되지만 네네.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까지는 우리가 이야기가 힘든 거죠. 그런 감정들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화라는 거, 앵거라는 네. 거 어느 나라 사람이든 화 안 내는 민족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의 분노냐, 누구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냐, 표현할 수 있는 분노냐 없는 분노냐 등등에 따라서 그런 이제 그 문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말로 만듭니다. 말로 사람들이. 만들어요. 예. 언어로 표현해야 표현을 되니까. 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어떤 거예요? 그 러시아에 예. 토치카라는 이제 감정이 있습니다. 토치카? 예, 토치카. 네. 이게 이제 영적인 비통함이라는 뜻인데요. 그 비통함, 슬픔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감정인데 뭔가 이해는 안 되고 말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되게 그 슬픈 느낌. 영적인 비통함. 네.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러시아 문학 작품이라든가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노래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약간 슬픔 같은 게 있잖아요. 어둡고. 네. 이제 그런 정서입니다. 이게 이제 토치카에서 나오는 느낌들인 거죠. 뭔가 굉장히 추운 곳에서 네네네. 그렇죠. 그게 느껴지죠.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는데 뭔가 네. 낮은 음으로 노래를 막 부르고 네.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데 그래서 보드카 한잔 해야 되는. 네, 또 살아야 되고. 오, 네. 그게 토치카. 네. 그리고 영적인 비통함. 또, 인도네시아 이제 자바라는 지방의 자바어에 네. 이클라스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건 자동차 아닙니까? 예. 어감이 비슷한데요. 네. 이제 그 나라 표현으로 좌절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클라스. 네. 좌절로 인한 기쁨. 인한 되게 모순적이죠. 기쁨이요? 예. 보통 이제 좌절은 분노를 이야기하거든요. 뭐가 네. 내가 하던 게 안 되고 하던 거 뺏으면 화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좌절인데 거기서 기쁨을 느낀다. 이해가 어려운 감정이고. 좌절로 인한 기쁨. 네. 뭔가 좌절 이후에 내가 해냈을 때, 극복했을 때 기쁨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 표현에도 왜 그 포기하면 편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거는 인도네시아 자바어와 그쪽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 좀 댓글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어의 후브레트라는 또 감정이 있습니다. 후브레트. 네덜란드 후브레트. 예. 이것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쾌감.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정이 먼저 오는 건데,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어떤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곧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주는 즐거움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권 사놓고 일주일 동안 행복한 이런 느낌일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 도파민이라는 것도 네네. 그 일을 하기 전에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포커 할 때도 네네. 이 포커 패 열어보기 전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음. 딱 가서 보면 이제 실망하니까.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브레트. 네.
예, 이것도 네덜란드어 잘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십시오. 네네. 한참 전에 이제 유행을 했던 덴마크의 휘게라는 개념. 아, 이제 행복의 그 휘게 같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해서 막 얘기가 나왔었지 그러게 않습니까? 한때 이거 되게 유행했는데. 네네네.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면 그 해질녘에 온 가족이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고 서로 도란도란 정담을 나눌 때 느끼는 느낌 아, 같은 겁니다.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하고 정겹고 약간 이제 이런데 이제 그 감정의 그 세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 어렵네요. 그렇죠. 아니 뭔지는 느낌은 옵니다. 네네네. 예, 느낌은 옵니다. 우리는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뭐 이제 해질녘에 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덴마크 사람들은 휘게하면 이게 탁 다 지나간다는 거죠. 맥락이. 근데 이런 게 제품화 상품화돼서 많이 나옵니다. 어. 가구 네네네네. 같은 거, 휘게의 느낌을 주는 가구도 좀 더 비싸게 프리미엄, 북유럽 감성의 가구, 네덜란드 감성. 후브레트도 뭔가 이런 거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음. 이런 감정도 그러니까 네.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상황에서 느끼는 걸 언어로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딱히 뭔가 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알듯이. 한국 사람들은 알듯이. 지난번 출연해 주셨을 때도 이제 네. 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막 네네. 그 뭡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얘기할 때도 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독일의 예. 프로이데라는 게 이제 기쁘다라는 뜻인데요. 볼덴 프로이데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대머리를 보고 웃기는 감정. 볼덴 프로이데라고 아니, 한다고.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웃으면 안 돼. 아 예. 솔직히 탈모인들이 우리가 있어. 탈모인은 건들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고. 아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무리를 일으켰어. 독일에 있는 감정이라는 거야? 네네네. 독일이 뭐 되게 섬세해요. 독일도. 아, 미치겠다. 개념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분화가 되는데 이제 샤덴프로이데는 많이 들어본 그건 많이 분들도 들어봤어요. 계시고, 예. 예. 이건 이제 남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즐거운 거. 예, 남이 이제 뭐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쌤통이다. 예, 그런 느낌이고 이제 그런 프로이데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이제 볼덴 프로이데는 대머리를 보고. 이 독일 사람들이 못됐네. 독일에도 분명히 저기 그 남성 호르몬 많으면 이게 그렇죠. 머리 거기도 벗겨질 많을 텐데. 볼덴 프로이데, 샤덴 프로이데. 그렇습니다. 아, 이 정도로만. 아, 재밌다. 이거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언어가 되고 표현을 하고 네네. 언어로 이제 주고받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그 바탕이 감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감정을 교류하는 방식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당히 비언어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눈치가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고 또 이제 언어 표현이 안 하다 보니까 네. 표현이 적다라는 오해도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그런 뉘앙스 이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죠. 네. 이걸 이제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서로 그 동의하고 공유된 감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떼창할 때 같은 느낌이에요. 오. 떼창할 때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전염되듯이. 예, 이건 우리가 해도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된다. 해서 이제 동시에 그런 어떤 그 신명의 장이 펼쳐지는 건데 이 그 합의가 된 맥락에서는 괜찮은데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저 사람도 내가 느끼는 거랑 똑같이 느끼겠지 라는 기대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은 이제 오해가 그때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네네. 눈치껏.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전제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들도 특히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좀 두드러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런 이제 부부간의 오해라든가 그래서 많은 이런 상담가 분들도 이런 건 표현을 하세요. 언어적으로. 음.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초코파이 선전이 조금 바뀌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노래가 나온 다음에 네. 말해야 알아요라고 한마디씩 이제 덧붙이는 게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빼빼로도 그렇고 뭐 하나 이제 소포장 보면 그 밑에 뭐 미안해, 네네네. 사랑해, 뭐 힘내 이런 거 막 메시지 써 있고. 네. 이제는 말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안다는 그런 전제는 있는데 어렵죠. 네네. 어렵고 다들 뭐 충청도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 그냥 거시기 하나로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네네네. 그냥 이 한마디가 그 상황에서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 다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네. 재밌다. 고향이 충청도 아니십니까? 전 기반이 상당히 충청도입니다. 외가가 충청도라서. 특히나 거기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네네네.
함축적으로 소통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죠. 아는 사람들은 재밌죠.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은근히 답답하다라고 또 느끼시더라고요. 충청도식 소통을. 그러니까 뭐 약속을 잡을 때도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안 잡거든요. 아, 봐서 이렇게 얘기를 그 하고. 봐서는 약간 거절의 의미라면서요. 거절인데 진짜 보고 싶으면 네. 전날쯤 한 번 더 연락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날짜를 확정해 놓는 것보다는 봐서 한 다음에 뭐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 그러면 안 보고 싶다는 얘기고 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날 저녁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가 괜찮다던데 뭐 나 그러면은 저번에 이거 거기서 먹어봤는데 보자라는 뜻. 괜찮다던데 하면은 좀 그거 먹자 뭐 이런 얘기죠. 간접적으로. 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소통도 이제는 조금씩은 그래도 한국에서는 달라지고 있고 좀 더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 정밀하게. 네, 이제 세대에 따라서 또 이제 그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해의 그 수준, 공유되는 범위가 자꾸 달라지고 있으니까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 방식도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좀 세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른들이 소통하던 방식이랑 젊은 세대들은 또 잘 모르고 네네. 왜 그거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Z세대들은 팬데믹 당시를 좀 겪어보면서 아, 마스크를 하도 오래 써서 그 음. 사람의 표정을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비언어적인 요소를 잘 활용을 또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네네. 들더라고요. 뭐 팬데믹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예. 또 이런 매체 발전 때문에 뭐 이제 대면 상황이 점점 줄어들고 뭐 예전에는 그 짜장면 시키려고 그래도 일일이 대면은 전화로. 전화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 그냥 앱으로 처리가 되니까 숫자 플러스 예. 마이너스. 의사소통의 기술이 점점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치킨집에 전화해서 네. 사장님 여기 치킨 반 양념 반이요? 이러도 알아듣잖아요. 네네네. 원래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어야 되는데 그냥 치킨 반 양념 반이요. 순간 알아들었어요. 그죠? 알아들었죠. 이런 것처럼 맥락이 다 통했거든요, 옛날에는. 네. 근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앱으로, 네. 숫자로, 음. 지도 딱 이렇게 딱 찍어서 해야 되니까 좀 삭막하긴 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는 줄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장점을 따지자면. 또 그게 예전에는 그냥 자막 없이도 영상을 이제 볼 줄 알고 네네네. 영상미도 좀 즐기고 사람들의 표정, 입모양 네. 이걸 통해서 내가 대충 못 들은 것도 상상을 하면서 유추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네. 유추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막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막이 없으면 네네네. 보기 힘들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TV 드라마도 자막을 띄워주는 드라마가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TV에서도. 예, 특히 OTT에서는 자막 서비스가 그렇죠. 거의 들어가죠. 이게 좀 어려워졌네. 외국인이 볼 때는 어떨까요? 특히 이제 K 콘텐츠를 통해서도 한국인의 이 감정이라는 게 많이 또 표현이 네네네. 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느끼시는 게 이제 드라마 같은 거죠. 드라마에서 그런 그 사람들의 감정을 갖고 노는 뭐 연출이라든지 또 그 한국 배우들의 감정 표현의 폭도 상당히 넓다는 평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국 사람이라 우리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이제 외국 분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특히 좀 이제 서유럽, 영국이나 뭐 미국 쪽 드라마의 그 감정선이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감정선. 우리가 미드를 볼 때 그들의 감정을 보려고 보진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상황, 액션이라든지 그쵸, 뭐 특수 효과라든가 스케일 이런 걸로 이제 드라마를 보는 거지. 이야기 자체는 서사식으로 대사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리암 닐슨이 리암 니슨인가? 리암 니슨. 네네. 이렇게 잡아서 죽이겠다고 복수한다고 할 때도 일일이 다 말로 하잖아요. 표정 안 바뀌잖아요. 복수할 때 표정, 네네. 당황할 때 표정, 공격받을 때 표정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배우들은 거의 어떤 배우는 무슨 뭐 혈관까지 연기한다라는 막 뭐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줄 서는 거, 뭐 어디 이렇게 떨림, 막 입술 파르르 떨리고 막 이런. 목소리의 떨림이라든지 뭐 눈빛, 뭐 눈물이 얼만큼 맺히는 거 이런 것도 다 조절이 되시니까. 어느 순간에 똑. 어느 순간 대사다 한 담에 떨어진다든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워킹이나 이제 또 그 편집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게 많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절단신공. 절단신공이 뭐예요? 그 가장 궁금할 때쯤에 끊는 거죠. 다음 이 시간에. 다음 화 이어질 때. 그럼 이제 막 너무 궁금하고 화나고 또 한 주간 또 애타고 감정을 잘 이제 활용하는. 밑에 이제 카페벤에 광고 뜨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 K-팝 무대에서도 무대 연출 우리나라 정말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지상파 3사가 엄청나게 경쟁하듯이 하기 때문에 네네. 카메라 워킹도 그렇고 표정도 막 잡아주고
그 화려한 무대를 더 극대화시켜주는데 네네네. 그 똑같은 아이돌이 똑같은 음악을 갖고 네. 미국 어떤 뭐 토크쇼에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 미국의 무대에 선다 이러면은 되게 뭔가 드라이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다큐 같은 거. 네, 다큐처럼. 보는 그러니까 춤추고 화려한 무대인데 왜 저기선 다큐처럼 보일까? 그래서 거기 가면은 잘못하면 막 그 실력 다 뽀록 난다고 하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왜 그 그렇죠. 안무 커버가 많이 조금 되죠. 잘 또. 안 맞아도 커버가 다 되는데 카메라 워킹으로. 실수하는 것 같으면 딴 데로 돌아가니까. 네. 확. 이런 약간 일종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이게 배우들로 봤을 때는 감정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K 콘텐츠의 어떤 특징? 감정을 표현해 줄 때? 가수들의 퍼포먼스 또는 이제 무대 장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제 퍼포머 자체도 이 내 그 연기나 노래를 감상하는 분들의 감정이나 상태를 잘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딱 그때그때 보여줄 수 있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퍼포먼스에 강하다라고 이제 뭐 쇼맨십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감정 표현 참 서툴러라고 그래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과거부터 뭐 장기자랑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준비된 준비돼 있어야 개인기 했던 하나씩 있어야 되고 네네네 성대모사 하나씩 할 줄 알아. 그런 상황. 그리고 그 한국인들의 동기 중에 인정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상당히 큽니다. 이게 뭐 지위나 명예, 돈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싶지만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타인의 시선을 받는 것을 그렇게 꺼리지 않는. 뭐 일단 개인적으로 뭐 편차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일단 이제 무대 체질인 분들이 소위 많죠. 그래서 난 아이야, 되게 내성적이야 하시는데 마이크 쥐어주면은 막 미친 것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끼 있는 사람.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다, 내성적이다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뭔가 우리가 예의를 많이 차릴 것 같고 네네. 남들 억제돼 있는 모르는 것 사람 같고. 앞에서 뭔가 나서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느끼기는 하지만 판이 펼쳐진다든지. 실제로는 네네. 내가 그래야 될 때는 또 굉장히 그럴 수 있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K 콘텐츠에 이렇게 녹아든 한국인들의 어떤 감정 표현, 네네. 쇼맨십, 퍼포먼스, 감정선을 외국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 표현들이 이제 스토리에 몰입하기를 되게 도와주고, 네. 몰입을 도와주고, 또 이제 감정 이입, 그 배우들의 감정을 이제 그대로 이제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 K 콘텐츠 보는 영상들을 소개해주는 채널들도 요새 리액션. 늘어났는데, 외국인들의 리액션. 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또 그 일본이나 중국 콘텐츠하고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 또 일본 콘텐츠 생각해 보시면 감정 표현이 조금 인위적이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있죠. 네네네. 있죠. 좀 과장돼 보이고. 웃음소리라든지 과장된 대사 처리.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게 뭐 당연하다, 극에서 기대하는 표현일 텐데, 그건 극적일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외국 사람들도 하는 거죠. 외국 사람들한테도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네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리액션, 막 네네. 그래서 누가 현실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뭐 그런. 일본 사람들 현실에서 그렇지 아닌가 모르겠네. 아닙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TV나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랑은 다르게 극적인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은 극은 극이라는 또 생각이 들어야 그게 빠져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는 진짜 연기처럼 조금 과장해서. 그렇죠. 내가 보고 있는 게 연기다. 저건 극이다라는 거를 딱 구별을 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분이 안 돼야 자연스럽고 빠져든다라고 그렇죠. 인식을 하잖아요. 네네. 거의 공기 반 소리 반. 그렇죠. 삶 속에서 네. 묻어나듯이. 네. 그래서 이제 연기 잘하는 배우들 특징들이 다 그런 생활 연기. 생활 연기. 그 캐릭터랑 저 사람이랑 구별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배우는 배우. 그 캐릭터는 그 캐릭터. 이렇게. 이게 그 나라가 원하는 모습이 조금씩은 달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그러면 한중일이지만 네. 서양 사람들이 보는 거에서는 확실히 티가 나는 거예요. 다르고. 그래서 이제 몰입하고 그 감정에 빠져들기가 한국 콘텐츠들이 좋다. 이런 평가들이 있죠. 그러네. 신기하다. 예를 들어서 저 어릴 적까지만 하더라도 뭐 홍콩 느와르 이런 거 되게 인기 많았었는데 네네. 서양에서도 네. 주성치 영화, 성룡 영화. 네. 물론 이제 그런 건 대부분 이제 액션이라든지 이런 거고. 그렇죠. 누아르는 감정선을 보려고 그렇죠. 막 보진 총싸움이고 않으니까. 막 이런 네. 거고. 근데 이제 K 콘텐츠는 한국 배우들의 그런 감정 연기. 네네. 신기하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맨날 뭐
그게 당연하니까. 신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억지로 짜낸다고 막. 예, 외국 사람들 신파 조금 보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아 미쳐요. 그 이번에 K-pop 데몬 헌터스에서도 진우가 죽잖아요. 진우가 죽는 순간까지 서양 쪽 시청자들은 예상을 못합니다. 아 그래요? 히어로가 나왔는데 예. 히어로가 희생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 뭐 디즈니도 그렇고 히어로물도 그렇고 히어로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왔으면 얘가 이제 귀마를 때려잡고 룸이랑 좋은 데 가서 키스하고만 이제 이래야 그렇게 되는데 끝날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죽으니까 거기서 이제 막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슬퍼하고 2탄을 기대하게 되고 또 더 그 이후에 또 이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 막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인의 그런 고유의 감정선, 네. 표현 네. 이런 게 몰입을 더 도와주는 거고 찐 리액션으로 나오는 거네.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또 어떤 시나리오의 재미를 더 배가시키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그 감정 하나에서 또 새로운 스토리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럼 외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문화에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서구권, 뭐 영국이나 이제 서유럽, 프랑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독일이나 좀 이런 좀 재미없는 쪽에 그 노잼 나라들. 네네 노잼 아, 국가들의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쪽에 살고 계시거나 예. 한국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정말 재미없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드라마 하는 시간이 없어요. TV에서 편성돼 있는 게. 독일엔 드라마가 없나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황금 시간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다 있잖아요. 아침 드라마, 예, 미니 아침 시리즈, 드라마. 대하 드라마 다 있죠. 그런 시간에 다큐를 하는 거죠. 철학 오.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뭐 자연 과학 다큐. 물론 거기도 영화도 있고 예, 드라마도 뭐 OTT도 있고 뭐 다 하긴 있겠으나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하긴 했는데 저도 되게 그 이상하게 느꼈어요. 뭔 놈의 나라가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다 꾸며진 이야기인데 네네. 엄마들 뭐 옛날 아침 드라마부터 그렇죠. 진짜 월화 드라마부터 주말 드라마까지 네. 하나 끝나면 이제 채널 하나 돌리면 거기서 시작하고 있고. 끝이 없어. 아 이게 사실 이런 나라가 많지 않나. 네. 흔치 않을 겁니다. 실제로 노잼 나라는 노잼이다. 노잼 나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잼이죠. 이런 것도 없다고 싶을 정도로 없고. 다큐가 많고 네네.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게 다큐인지 드라마인지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논픽션 위주로. 그렇습니다. 오 신기하다. 또 나라별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특이한, 좀 고유한 감정, 네. 감정 표현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서구권이 감정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크고 막 자기 표현 잘하고. 막. 네네네. 예. 뭐 모르는 사람하고도 뭐 스몰 토크하고 예, 뭐 예, 이제 예. 하와이유 뭐 뭐, 웃고 얘기하고 뭐 네. 이제 그게 사실 오해입니다. 그러는 나라는 이제 흔치 않고요.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권 정도만 그렇게 하고 유럽만 가도 그렇게 막 친밀하게 먼저 다가오고 막 자기 얘기하고 이게 이제 별로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중부 유럽 동쪽으로 가거나 이게 동유럽 쪽이나 북유럽 쪽으로 가면은 감정 표현이 상당히 없죠. 물론 이제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네네네. 모르겠지만 일단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거는 좀 비슷하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감정 표현의 범위라는 게 있겠죠. 우리는 어느 정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 또 그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 자기가 처한 맥락이라든가 그 상황에서의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감정 표현이 상당히 이제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학부모 모임에서는 굉장히 친했던 이제 동료 학부모가 네, 네. 같은 학부모인데 몰에서 만났어요. 몰에서 슈퍼몰에서. 만나가지고 네. 예,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예. 거의 모른 척을 하는 수준으로 대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인사만 하고. 네.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학부모로서 친한 거지. 아. 이렇게 밖에서 너랑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사이는 아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되게 그 관계가 그때인 것 같아요. 상황마다 따로 어떤 맺는 이런 관계. 카테고리별로. 네네네. 우리는 이제 한 번 이 사람하고 친해졌으면 그렇죠. 어디를 가도 친해지지 않습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예, 뭐 술 한번 먹고 소주 뭐 한잔 해야지. 사우나도 가고 예. 뭐 서장이랑 어. 약간 느그 서장이랑 다 했어. 네네네.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맥락에서 친했다고 다른 맥락에서도 친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일종의 선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런 선들이 이제 문화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야, 그게 나라마다 또 다른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한국 사람들이 설정한 그 선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클 수 있지 않을까, 섬세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동적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계라는 게 그 감정 표현, 감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게 내가 설정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이런 개념으로 관계를 맺는데 이 우리는 거의 가족입니다.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 식구. 예, 남이 아니고 우리가 식구, 남이가. 가족. 예. 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는 뭐 못할 게 없잖아요. 네. 못할 표현이 없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 못할 게 없고 약간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 표현이 섬세해지고 다양해도 저 사람이 알아들을 거다라는 기대. 거기서 이제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는 거죠.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든지 그런 이제 문화적으로 설정된 선이 다 이제 다른 겁니다. 신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또 이제 드러내고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는 거기는 한데 네. 이 선과 카테고리를 어디에다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네. 당연히 표현하는 방식도 네. 감정의 깊이도 당연히 달라질 테니까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게 조금 더 유동적이고 네. 유동적이고 좀 사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가 이제 관계 자체를 좀 사적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이 와이스트릿 두어 번만 더 나오면은 예. 형 동생 하자고 할지도 모르고.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네네. 상대방에 맞게. 음. 근데 처음 봤는데 막 형 동생 하시는 분은 제가 그 스타일에 맞춰드려요. 어. 근데 한 10번을 보고도 이렇게 각 잡고 계시는 분들 저도 딱 각 잡고 만나고 90도로 인사하고. 네네. 다릅니다. 진짜.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긴 아, 한데 그러세요? 또 한 번 열리면 또. 아, 비슷하시구나.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감정도 좀 알아볼까요? 왜냐면 네. 우리가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 제목이 이렇게 쓰여있는 책 한민 교수님의 신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감정이 56가지나 되고 네. 셀 수 없이 수백 개의 감정이 있다면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딱 교수님이 문화심리학자로서 꼽는 거는 네. 뭡니까? 가장 한국적인 감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예? 한은 약간 몇 가지 심리적인 과정이 거쳐서 한이 되는 거고요. 예. 억울함은 이제 가장 초기 감정.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냐면 내가 부당한 경험을 했다 지금. 네. 이때 이제 화가 납니다 일단. 그렇죠.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내가 화를 내면 안 될 상황이든지 예. 화를 내봤자 지금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음. 답답한 게 추가가 되겠죠. 네. 화가 나는데 답답해. 이게 억울함입니다. 화가 나는데 답답하다. 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화가 나. 네. 근데 해결은 안 돼. 답답해. 억울하다. 막 눈물도 나고. 우라병 걸린다. 네, 우라가 이 억울이 쌓였을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울이 오래 해결이 안 되면은 우라가 됩니다. 좀 그걸 지적해 주셨는데, 쌓여서. 예, 우라가 돼서 이제 화병으로 갔다가 화병에서 이제 그 몸을 상하셔서 뭐 잘못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거기서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이게 어차피 해결이 안 될 거면은 애초에 내가 잘못했네. 내 잘못이네 하고 이 원인을 나한테 돌리거든요. 자기 귀인, 내부 귀인으로 그 분노의 원인을 돌리면서 나한테는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내봤자 네네, 소용도 네네,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슬픔이 올라옵니다. 약간 이제 처연하고 슬프고 내가 불쌍하고 자기 연민, 서러움이라는 감정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억울함이었는데 이게 우라가 됐다가 서러움까지 가는 거예요? 서러움까지 가면은 이제 한으로 많이 간 거예요. 이제 서러움에서 좀 서러울 때는 막 생각만 하고 막 생각만 해도 울고 너무 막 이제 우화랑 이제 슬픔이 같이 공존하는 기간인데 그게 또 지속이 되고 어차피 사는 게 이런 거야.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제 거기가 한인 거죠. 서러워 죽겠네. 네. 뭐 근데 정말 대표적인 감정을 억울함으로 꼽아주신 건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울함을 쉽게 느낀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함의 본질이 부당함에 대한 분노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부당함을 많이 느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 이런 나라가 별로 없는 게 몇 년이 안 돼서 대통령을 또 탄핵을 시키는 나라. 네네. 10년 근데 이게 동안에 2번 있었죠.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임금님 지나갈 때도 막 일부러 꽹가리 울리고 네네네.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억울하다. 네. 상소문 막 누구나 올리고 네네네. 신하들도 아니되옵니다 막 하고 네네. 뭐 임금님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면 또 임금님 마음대로 못해서 막 답답해 네네. 죽으려고 하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특성이네. 그러면 이제 부당함을 그냥 보고 참지 못한다는 예, 거.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당함을 느낀다는 것이 그 정당하다, 응당하다는 거에 대한 기준 때문인데요. 네. 그 기준이 이제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 기준에다가 놓고
나의 정당함을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당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응당함의 기준이 높다는 거. 네네. 조금 힘들긴 합니다. 좀 지켜야 될 게 그러면은 더 클래스가 좀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채찍질도 엄청나게 하시는 거고요. 한국 사람들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네. 엄격하게. 쉬는 시간이 나도 이러면 도태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달려가고 채찍질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도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너무 부당한 일이다. 뭐 이런 피해를 입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럼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정의롭고 네네. 행동까지 나서는 네. 목소리를 내는 음.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그쵸. 이게 또 너무 과하면 행복감이 좀 떨어지는 개인적인 행복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히어로들이 예.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늘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거예요. 굉장히 행복도가 떨어지는 분들이죠. 오히려 행복도는 그 조커라든지 이쪽이 높죠. 늘 지 멋대로 사는. 웃고 있고 지 맘대로 늘 사니까. 팀워크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정의롭게 살고 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네, 하면은 뭔가 바람직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위해서 힘들다, 달려가는 힘들어. 사람들은 현실은 불행할 수 있죠. 힘들어요. 네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일본은 거의 뭐 정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네, 네, 하고 우리나라는 정치 관여도 네. 참여도도 엄청나게 굉장히 높죠. 높고 예. 관심도 많이 갖고 네.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못 참고 네. 댓글이라도 쓰고 청원이라도 올리고 그렇죠. 서울역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는데 온갖 피켓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1인 시위라도 하는 거죠. 목소리를 안 내면은 참아지지가 않으니까. 아니 이게 저도 이게 정말 궁금한데 여의도니까 네. 국회 앞에도 많죠, 여기. 정말 피켓이 정말 많아요. 네네. 서울역 당연하고 광화문 뭐 말할 것도 말할 없고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대한민국 이런 모습 얼마나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좋게 보면은 정말 민주국가, 네네네. 여론, 뭐 집회, 시위, 어떤 이런 참정권 엄청나게 보장이 되는 나라. 네. 근데 또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약간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억울함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참지 못하는. 네네. 그래서 그 옛날에 선비들이 지부상소라고 도끼를 지구하는 상소잖아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은 내 몸을 이걸로 쳐라. 날 쳐라, 죽여라.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 애들 서시는 거죠. 그만큼 부당한 걸 참지 못하는. 네네. 그게 현대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거시적인 국가적인 뭐 우리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당한 분노들도 있지만 왜 에어컨을 이렇게 춥게 트느냐. 라든지 뭐 지하철에서 알바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라든지 이런 이제 사소한 부당함도 굉장히 심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그 여름에 지하철 그 기관사분들이 정말 피곤하대요. 그렇죠. 누구는 춥다고 누구는 덥다고 네. 계속해서 그 막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왜 그 무슨 반정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임금을 끌어내리는 것도 있었고. 그게 그 왕조 역사에서 참 보기 힘든 일이죠. 프랑스랑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나 싶기도 네네. 하고. 프랑스도 뭔가 화가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거기도 막 시위 한번 하면 엄청 세게 하고. 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타야 되니까요. 불타고 그죠. 깨어지고. 거기는 훨씬 더 과격하게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말씀 언젠가 드리고 싶었는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예. 막 그 분노와 갈등이 휩싸여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인식들을 굉장히 또 하시잖아요. 예. 프랑스나 이런 해외 시위 현장들을 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반이죠. 뭐가 타고 있습니다. 예. 불이 타고 차 있고 연기가 뒤집어 나고 놓고, 있고 뭐가 예. 뒤집혀 있고 깨져 있고 뭐가 가게 상점이 털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또. 케이팝 응원봉 들고 네네네. 나가고. 그래서 이런 거 흔들고 떼창하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갈등 수준, 사회 갈등 수준이 높냐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함에 대한 자기 목소리는 내는데 폭력적이지 않게 선은 또 깔끔하게 지키고 네네네. 집회 시위 끝나면 쓰레기 다 청소하고 가고 네네. 이렇게 특이하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외신에서 보도할 때 너무 특이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케이팝 응원봉을 갖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네네네. 촛불 하나 들고 시위하고 끝나면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이게 외국인 눈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들도 그럴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또는 이제 선진국에서 안 하는 거를 하는 것은 뭔가 부끄럽다라는 인식도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워낙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선진국의 사정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그게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인식이 이제 최근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뭐 K컬처랑 덧붙여지면서 한국에 대한 위상이 또 높아지고 있는 거고 네네. 시민의식 굉장히 높게 또 외신에도 보도가 되는 거고 또 그러면 대표적인 감정이 억울함이라면 네네.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감정은 어떤 게 있어요? 예, 한국인에게. 저는 또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꼽고 싶습니다. 한 교수 서운해 막 이런 네, 것처럼. 그런 거죠. 총장님이 막 이렇게. 예. 그 서운하다라는 거는 관계에서 오는 정서인데 내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고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그거를 충족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슬픔.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이 있어서. 네네네. 슬픔이에요 이게? 서운함이? 슬픔의 일종입니다. 기쁨, 분노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슬픔의 일종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표현을 말로 하는 것도 좀 그래요. 민망해요. 아 내가 서운하다라는 거 대놓고 말 잘 안 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바쁜데 오지 마라. 아, 이번 추석에는 그냥 너 니네들 여행 가고 해라. 어. 내 엄마 그럼 그러면은 또 엄청 섭섭해 하시겠죠? 에이, 뭘 이런 걸 다 보내고 그러냐. 네네네. 근데 사실은 기대는 있었고. 네. 우리 아들이 이런 것도 줬어. 음. 또 엄청 자랑하시고 음. 하는데 또 앞에서는 그게 이제 제일 부딪히는 게 여행 가서. 부모님들은 여행 가서 엄청 불평불만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여행 가면 맨날 싸우고 다시는 안 간다고 막 그러고 끝이 나는데 그게 상당 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니네들도 돈이 없을 텐데 엄마 아빠 모시겠다고 큰 돈 내가지고 해외에 이렇게 왔는데 네. 생각만큼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긴 뭐 이렇게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자식은 내가 그 또 정성 들여서 왔는데 또 불평만 하신다 와가지고 이 돈 내고 이걸 왜 네, 먹니? 이게 막 이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물이 제일 맛있다. 막 네네네. 이렇게. 그거는 이제 거기 생략된 말은 어. 너의 그 노고와 너의 그 희생과 너의 그 돈에 비해서 그게 있는 그게 거였네요. 있는 거죠. 너 왜 돈을 이런 데다 쓰니가 아니라 네네네. 우리 아들이, 네. 우리 딸이, 고마운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네. 좀 맛이 없으니 네. 나 좀 그런 언짢다 그건 감정이에요. 때문에. 그럼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게 얼만데 뭐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세요. 이거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게 어렵죠. 이제 자식도 그 부모님이 기쁘게 이걸 받아주셨으면은 기대가 있으니까 그 기대에 충족이 안 된 거니까 이제 섭섭하죠, 자식도.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뭐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막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가 네. 돌아가시고 뭐 이제 나중에 생각하다가 보면은 그게 사랑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눈물 나죠, 눈물 나죠. 네네.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이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사냐, 네. 아니면은 뭐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네. 내 마음을 알아다오 그렇죠. 서운함의 표현일 네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그게 싸움이 아니라 음. 저분이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네네네. 저는 이렇게 알게 표현은 양자가 충분히 많이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그렇죠. 안 될 뿐.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 도대체 한민 교수님은 왜 이럴까? 한민 교수님의 신간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 아니 이게 보찜입니까? 왜 이렇게 등에 진 게 많아요? 외국의 어떤 작가의 이제 작품을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 이렇게 돈 주고 사오신 거거든요. 아 진짜 표지를 위해서요? 네네네. 한국인을 상징하는 것 그린 같아요. 거예요? 예, 예. 뭔가 이 야, 무거운 이- 마음의 짐을 지고 자기 덩치보다 네, 더 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 풀어내지 못한다든지 음. 표현하지 못한다든지 요 표지 한번 좀 찍어주십시오. 이런 짐. 예, 그런 표현이 아닐까. 56가지의 감정. 또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또 중요하게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 감정. 네네. 서운함 비슷한 감정인데요. 그러니까 네. 서운함은 이제 좀 약간 슬프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 표현하면 미안하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나가면은 괘씸함이라는 감정으로 갑니다. 괘씸하다. 네네. 괘씸함도 이제 상대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실망감에서 오는 감정인데 그 표현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너 때문에. 보통 괘씸함은 네. 윗사람이 아랫사람. 네, 보통 그렇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괘씸하다라고는 큰일 나죠. 표현을 하진 않죠. 네네네. 보통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켜가지고 내가 화가 난다라는 걸 표현하는 감정이죠. 일종의 그 아닙니까? 요즘에 그 우스갯소리로 기분 상했지. 예, 그런 거죠. 내 기분을 상하게. 네네네. 근데 이 괘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실 게 예. 과연 저 사람이 나한테 부당한 일을 한 건가?
그리고 이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 네. 기대를 저 사람이 알고 있나? 음. 이런 두 가지 점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누구에 대해서 불필요한 괘씸함을 느끼지 않고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거나 깨지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게 사실은 이것도 이제 기대가 있었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니까 네, 그 네. 괘씸함이 나오는 건데, 아, 나한테 그래도 뭔가 기대를 하셨던 분이구나 네네. 생각하면은 한쪽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열릴 여지는 있겠죠. 그렇죠. 뭔가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셨는데 내가 실망시켜 드렸구나 하면서 그거를 보상하려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나한테 왜 했지? 라든지 그런 그럼 더 기대를 깨지는 했었으면은 그동안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됐지. 라는 이런 스토리를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괘씸하다고 해봤자 오히려 이제 반발을 사게 되겠죠. 최악으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참 그만 봅시다. 뭐 이렇게. 그 감정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또 우리는 어차피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네네. 또 긍정적인 관계로 또 가져가는 게 또 하나의 사회생활 기술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을 이해한다라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계 기술이 또 나오니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끄러움. 네네. 그 보통 그 영어에는 부끄러움을 뜻하는 이제 맥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줍다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도덕적 어떤 부끄러움, 이제 이런 두 개념이 따로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끄럽다라는 걸로 이제 통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 맥락에서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관적 기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부끄러움이거든요. 수치심.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남부끄럽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내가 옷 입은 게 딴 사람보다 좀 허름하다 이래도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이가 몇 살 정도인데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식들 자랑하는데 내 자식만 좀 못 안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다 이래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넓어요. 네네. 수치심까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버려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느끼는. 한국 사람들이 또 어디서 느끼냐면은, 요즘엔 좀 줄었습니다면은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 네. 해외여행 막 많이 나가실 때 왜 한국 아저씨들 그 해외에서 등산복 입고 다니느냐. 부끄럽다. 알록달록한 거. 네네. 진짜 요즘에 좀 달라졌어요. 네네. 요새는 예. 많이 안 계시기도 하는데, 네네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분이 부끄러우실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편하니까 입는 건데. 네, 편하니까 입는 기능성, 거고. 기능성. 방수도 잘 그리고 되는데. 남이 그 사람한테 욕을 서양 사람들은 안 하고 기본적으로 예. 뭐 얘가 어디서 무슨 옷을 입는지 관심이 없고요. 아. 그리고 그게 부끄러워도 그 사람이 부끄러워야지,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 한국에 내가 왜 부끄럽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확장이 되고, 뭐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수해가 나가지고 뭐 그런 그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타깝게 사고로. 네네. 자연재해로. 이런 나라에 사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확장이 막 되는 거예요. 그 외국은 별로 그런 게 없나? 그렇습니다. 야, 그러네.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의 미비, 네네. 제도가 미비한 것까지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요. 네네.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끄러움을 없애는 쪽으로 이제 또 동기화가 되죠. 제도 개선하고. 예, 제도 개선하고 인프라 뭐 바꾸고. 바꾸고 좋은 쪽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좋은 방향으로는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는. 신기하네요, 이게. 하기사 참 이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되게 폭이 넓게 쓰이는 의미이기도 네. 하고. 근데 보면 이게 그 당시에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겠으나 네.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또 긍정적인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네네. 억울함도 이제 그런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 이제 자기의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동기를 주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개선시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예. 꼭 뭐 즐겁고 뭐 기분 좋은 감정을 자주 경험한다고 행복이라고 꼭 봐야 되느냐라는 또 철학적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맨날 고기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 네, 그 맨날 뭐 웃는다고 해서 뭐 웃으면 좀 행복해진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 받아들여야 됩니까? 유퀴즈에 예. 강하늘 씨 나왔을 편이 있었는데, 네네네. 배우. 예, 강하늘 씨가 유퀴즈에 프랑스 어떤 유학생이 나왔을 때 편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 행복하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바로 지금. 네, 나는 지금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그 프랑스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Y3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한민 교수님의 말씀이 재밌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사람은 요 몇 초는 행복하시겠죠. 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행복을 규정하느냐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사는 나라가 지금 이따위인데 저기서 어디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기서 자기 아이들과 목숨을 끊는 가정이 있고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행복을 느껴도 되나? 부끄럽다. 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 나는 할 만큼 하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정말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억울함을 뭐 없앨 수 있을까 등등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에 초점을 맞출 새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태도 저는 행복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불행은 아니지 않을까요, 최소한? 조금 더 이제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행복을 그렇죠. 공통적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네. 뭐, 당장의 행복은 좀 미루는 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네네네. 10년 뒤에 네. 내 집 장만하면 행복할 거야. 어. 지금 차보다 더 큰 차를 타면 행복할 거야. 연봉이 얼마 이상 되면 행복할 거야. 네네네. 항상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행복해야 되는. 그거는 사실 이제 마음만 살짝만 바꾸시면은 예. 그런 행복은 쉽게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더 바랄 나위가 없는데 10년 뒤로 생각해 보면 팁 좀 주세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해지는 팁. 1초 만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게 좀 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을 안 해야 되고요. 공동체를 생각을 안 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행복해질 수 있죠. 기대를 낮춰야 되고. 바로 이 순간에 네네. 지금에 딱 집중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현재. 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네. 것. 그러면 하루에도 굉장히 행복한 순간들이 많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서 행복하고 좋은 말씀을 들어서 행복하고 맛있는 걸 순간에 먹어서 행복하고.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사실은 행복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펜이 잘 나오니까 행복하고 네네네.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와이스트릿이 생기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100만 뷰 나온 영상이 행복에 관한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김경일 교수님 처음 나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아니. 김경일 교수님을 제가 그때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네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뭐 이렇게 예정된 질문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요즘 일하는 거, 뭐 돈, 행복 이런 거 얘기하다가 제가 눈물이 빵 터졌잖아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복이 정말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뭘 더 해야. 네네네. 근데 사실은 되게 가까이 있었대. 네,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깨달으시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어떤 감정 위주로 경험하게 되고 하는 것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싶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 이 등에 이 보찜. 네네. 그건 좀 풀어놓으시고. 사실은 이제 실제 내 등 허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내 생각,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2025년 거의 이제 찬바람이 부는 시기인데 이게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뭔가 또 그러면 달라지기도 합니까? 네. 뭔가 한에 대한 문화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네. 아무래도 이 감정과 감정 표현으로 인한 의사소통이라는 게 서로 공유되는 바탕 위에서 가능한 건데 한쪽 세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한쪽 사람들은 모른다면은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소위 MZ라고 하는 MZ도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Z세대, 네네네. 젠지 한 20대 이후 세대들은 이제 삶의 배경이 그 전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 친구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네네. 삶의 배경도 그렇고 매체도 그렇고 의사소통 방식도 더 이상 이런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사촌이 막 20명, 30명씩 됐고 또 학교 가면은 막 4, 50명씩 있었고 기본적인 그런 집단 소통이라든지 비언어적 신호들에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지금은 뭐 형제도 별로 없고 한 반에 뭐 20명 안팎이고 기본적으로 그 1대1 대응 관계는 그래도 좀 하는데 그 대규모 사회적 맥락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있죠. 거의 다 이제 텍스트로 하고 네네네. 전화 통화도 힘들어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을 다루기 좀 어려워한다든지 뭐 저도 이제 뭐 40대라서 좀 이해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기성세대가 보는 그런 감정을 바탕으로 한 소통. 젠지는 또 확실히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데 젠지들끼리도 그래도 뭔가 소통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과거 기성세대들과 교류했던 방식은 분명히 아니고 그렇죠. 상당히 뭐 인터넷 기반이라든지 이제 1대1 베이스의 소통들을 근데 이제 지금은 젠지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고
회사에서도 거의 이제 막내들이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 점점점 이런 걸로 이제 통용이 되겠으나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들도 이제 기성세대가 분명히 될 테고 네네. 그러면 지금 젠지가 하는 디지털 방식에 아니면 감정이 과거처럼 풍부하지 않은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10년, 20년 뒤에는 네. 뉴 노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역시 문화심리학자한테는 네. 하나의 또 연구 과제가 되겠네요. 계속. 네네네. 분명히 이제 변화를 하긴 할 건데 저는 그 변화의 속도가 조금 늦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두드러지는 이 젠지 세대들의 소통 방식이 기성세대 쪽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초점이.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사회에 막 나오는 단계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미 존재하는 기성세대들과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소통을 해야지 이제 본인들도 생존할 수 있고 또 이제 이점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방식에 좀 익숙해진다든지 이 방식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하면서 이제 공유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젠지 스테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네. 그 빤히 쳐다보는 거라면서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뭘 물어보거나 뭘 시켰어. 그래서 쳐다보는 거래요. 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무표정하게. 근데 그게 나름 젠지는 생각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을 하는 네. 거죠. 한참 동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지내던 기간도 길었고 상대방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네. 많이 쳐다보는 거라는데 이게 당했다는 표현도 좀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럽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세대의 소통 방식에 익숙한 분들은 그런 식의 쳐다보는 게 이제 무례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니까요. 네. 당황스럽죠. 근데 무례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왜 이러지? 이런 당혹스러운 느낌이. 근데 그때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네네. 꼰대는 뭔가 저 친구를 가르쳐 줘야 될 것 아.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르면 질문을 하면 되고 네네네. 안 좋은 저는 겁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꼰대라서 그런 생각하시는 거 그럴 아닙니까?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심리학자 에릭슨이 에릭슨이요? 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청년 세대를 이제 친밀감대 고립의 시기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한 청년들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은 사회적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님하고 학교밖에 몰라요. 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은 부모님하고 하던 거, 형제랑 하던 거, 친구들이랑 하던 게 전부입니다. 기껏해야 선생님.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를 본인들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기성 사회에서 존재하는 소통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젠지가 옳다. 이 의사소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성세대도 Z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Z세대도 이 사회에 나왔다면 그렇죠. 그냥 반 친구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면 네네네. 그럼 기성세대의 소통 방식도 사실은 좀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거고 네네. 그게 이제 교류와 소통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야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손해를 안 보고 괜히 불필요한 이상한 애라는 평가를 안 받고 그분들을 잘 이용하면서 슬기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한민 교수님 뵐 때마다 참 이게 한국인으로서 몰랐던 한국인 이제 막 조금씩 더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겠지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겼던 것들 곱씹어볼 필요가 있고 또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 이 보찜 많이 들고 가는 56가지 키워드로 한국인의 마음을 읽는 한국인 감정 사전 신간 바탕. 한민 교수님 오늘도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